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권 가도를 본격화합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분야 등에서 최대한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외환 시장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가 1,473원을 넘어서 2009년 외환 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총리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조금 전 9시쯤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진행한 이번 통화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시간 내일 낮 1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미국의 25%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만큼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전화 통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내용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또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가운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뤄오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는 했지만 직무에 복귀한 뒤 2주 동안이나 미루다 이제야 임명한 데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한 대행은 또 곧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몫인 지명권을 활용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한 겁니다. 지명 배경으로는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의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대선 관리나 추경 그리고 통상 현안 대응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에도 거부하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탄핵도 되지 않은 경제부총리를 이유로 서두른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소극적 권한에 해당하는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도 미루다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도 논란입니다. 한 대행은 이를 의식한 듯 국무위원들에게 전권을 갖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계엄 해제 직후 안가에 모인 4인방 가운데 한 명일 정도로 측근이어서 이번 인선 논란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지명 무효를 위한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긴급 최고위를 소집한 민주당. 후임자 지명은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사례는 없었다며 명백한 월권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이번 인사권 행사 배후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천 무효를 위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열게 하는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예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한 대행에게 인사청문 요청 권한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권한 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이미 최상호 부총리가 권한 대행 시절 국회목 2명을 임명해 일단락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또 민주당이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두고는 미스터 클린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잘못됐다면서 마 재판관은 좌편향적인 인물이라고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불러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 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이견이 팽팽한 만큼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진행한 첫 통화가 조금 전에 종료됐다는 소식입니다. 총리실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쯤에 한미 정상 간에 진행한 통화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간에 진행된 통화는 모두 28분간 이루어졌고요. 한덕수 대행이 진행한 이번 통화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통화 내용이 관심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낮 1시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미국의 25%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선거 준비를 총괄하는 선관위도 대책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방침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했습니다.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뒤 법이 정한 60일 시한을 꽉 채워 대선일을 확정한 겁니다.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투표 편의를 위해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 이뤄지고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22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29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선관위도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콕 집어 언급하며 흠결 없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구성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조금의 의혹 빌미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투개표 사무의 투명성, 정확성,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비롯한 내부 논란 단속에도 나서며 혹시 모를 리스크 해소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을 지역 선관위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10명의 임용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 16명을 징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나흘 만에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전국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렇게 조기 대선 날짜가 정해지면서 그간 사퇴 추이를 지켜보던 국민의힘의 이른바 잠룡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에서 사퇴해 출마를 공식화했고 안철수 의원은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진영 후보 가운데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김문수 장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나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결심을 했다며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도 예고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저를 아는 분들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국태 민안을 위해서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옛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이정현 전 의원도 한 발 앞서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졌고 호남 출신 저 이정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감동 드라마입니다. 안철수 의원 역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 출마한 뒤 네 번째 도전에 나선 건데 국민이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 밖에도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도 줄줄이 공식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 앞에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취재진 공지 단톡방을 개설하는 등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일찌감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그런 주장을 통해서 내쫓았기 때문에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의미도 없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국민의힘 경선에만 20명 가까운 후보가 참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에 맞설 확실한 주자가 없어 당내 고심도 깊어진다는 분석 속에 대규모 출마가 경선 흥행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와 함께 후보 난립에 본선 경쟁력을 해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본격 대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대선 출사표를 던질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승리에 이어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까지 성공하며 사실상 당을 장악했다고 평가받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만큼 경선 캠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공식 출마 선언에도 나설 거로 보입니다. 민생 회복과 실용주의 성장론을 비중 있게 다룰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이 대표 경제 정책을 지원할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도 오는 16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 역할을 맡아 경선 관리에 들어갑니다. 초단기 대선 레이스라 경선 규칙과 일정을 신속히 확정해야 하는데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두고 계파별 입장차를 어떻게 좁힐지 관심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를 앞두고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도 경선 규칙 논의 등을 위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재명 대세론 속 잇따르는 불출마 선언에 컨벤션 효과가 국민의힘에 비해 떨어질 거란 전망도 당에는 숙제로 남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이 불출마하기로 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도 하차를 선언한 데다 김부겸 전 총리 불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과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낸 이재명 대표가 시대의 정신을 대표한다는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경선 이후엔 야권 연대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대선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만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진보 성향 군소정당 대선 후보들과 어떻게 단일화하고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독보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선 경선과 범야권 연대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의 야권 통합이 숙제란 분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 이사 준비 작업을 거의 마치고 이르면 오는 금요일쯤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경호를 담당할 전담팀도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파면 닷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 정문으로 화물차가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초동 사저로 옮길 짐 분류 등 관저 정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동 자택에 대한 수리와 보수는 물론 퇴거 시 이동 경로와 경호 대비 등 대통령 경호처의 사전 점검도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언제라도 퇴거 일정이 통보되면 경호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일 이동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동 경로는 보안 사항이라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일 이동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선이 될 전망입니다. 주말 이동할 경우 지지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경호를 담당할 전담 경호팀도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서초동 사저와 인근에 상주하며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근접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10여 마리를 모두 데리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초동 사저로 일단 옮긴 뒤 시간을 두고 단독주택 등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정인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상호관세율 25%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미 품목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협의하고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인규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에 이어 또 인천공항 출국장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지난 5일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기본관세 10%에 이은 국가별 관세 15% 발효를 앞두고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상황.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측 당국자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와는 협상을 통한 관세 유예나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게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입니다. 정 본부장은 상호관세뿐 아니라 이미 25% 관세가 발효된 철강과 자동차를 포함해 관세가 예고된 반도체 협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모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고 이번 방미길에 반드시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를 포함한 또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 측 동향을 열심히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LNG 수입을 통해 대미 흑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관세율 인하 카드로 검토 중입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 미국산을 늘려 나가는 문제는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많이 되어 왔던 거고 흑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수출을 줄이기는 어렵고 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관세로 한미 FTA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나온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측에서 특정해서 개정을 언급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5%에 달하는 상호관세율 계산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 높은 관세율을 미국 측에서 계산한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를 할 겁니다. 불확실성과 위기감 속에 상호관세 직격탄을 맞게 된 우리 산업계는 무엇보다 관세율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인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낮 1시부터 미국의 25%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만큼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지가 주목됐죠.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한덕수 대행이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마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진행한 통화를 마쳤습니다. 통화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분에 시작돼 31분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분 정도 이뤄진 건데요. 한덕수 대행이 진행한 이번 통화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70여일 만에 진행된 첫 통화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낮 1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미국의 25%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것과 관련 우려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교역 대상국들과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유예는 검토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지만 이번 통화에서 다소 진전된 내용이 포함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앞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아침 3박 4일간의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정상 간의 큰 틀을 합의한 뒤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간 이른바 탑다운 협상 방식을 자주 해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한덕수 대행이 이번에 진행한 통화 내용이 정 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진행한 향후 협상의 주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YTN 박혜진입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폭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가 진정세를 찾으며 소폭 반등했지만 외국인 매도세는 이어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격화하자 외환 시장에도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1,471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한때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73.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금융위기 당시 1,483.5원을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세계 무역 갈등의 여파가 더욱 크게 미치는 상황입니다.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는 무역 관세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들이고 경기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전날 5% 넘게 폭락하며 블랙먼데이를 겪었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개인이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급락분을 만회하나 싶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 상승을 억눌렀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6,339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난달 28일부터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에 나섭니다.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추경으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교역 대상국과 관세 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관세 유예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관세를 유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오고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는 상당한 관세를 지불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서는 현지 시간 8일까지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상무부 담화에 이어 관영 매체 SNS를 통해 6가지의 반격 카드를 흘렸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34% 보복 관세를 물리지 않으면 5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대한 중국의 대답은 끝까지 가보자였습니다. 상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담화문에서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错上加错，再次暴露了美方的讹诈本质，中方对此绝不接受。如果美方一意孤行，中方必将奉陪到底。 어떤 반격 카드가 있는지는 관영 신화통신의 SNS 계정 뉴탄친을 통해 흘렸습니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50% 추가 관세 경고 글을 올렸던 것과 형식을 맞춘 셈입니다. 내용을 보면 미국산 농산품 관세 인상과 좀비 마약, 펜타닐 협력 중단 등 6가지를 꼽았습니다.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무역 규제나 할리우드 영화 수입 금지 같은 새로운 패도 던졌습니다. 다만 당국 차원의 공식 확인은 거부했습니다. 一般不对网络性的言论做评论。美方如果真的想谈，就应该拿出平等、尊重、互惠的态度。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보복의 악순환 속에 나름 수위를 조절한 흔적입니다. 트럼프에게 관세 전쟁이 목적이 아닌 수단인 것처럼 중국의 강경 대응도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고요. 또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2명도 전격 지명을 했습니다. 양당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께서 4월 18일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의 의견을 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위헌 결정에도 미뤄왔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논란이 됐던 것은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를 했던 건데요. 위헌 논란까지 이제 불거졌는데 먼저 엄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올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의사정족수 7명이죠. 그리고 의결정족수 6명.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재판관들을 원칙대로 정상대로 충원해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제 이 균형에 맞게 이완구 법제처장 즉 이제 보수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는 임명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상훈 이 고법 형사부장은 이제 중립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진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완구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제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크게 이제 그 그러니까 이념 편향이라든지 이런 논란은 크지 않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역할이 정말 이제 크기 때문에 정치 색깔 얘기가 사실 여기에 초점 같아요. 두 사람의 이제 정치 색깔 말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헌재 결정이 이제 4월 4일 날 나고 난 뒤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거예요. 틀림없이 마은혁 재판관 포함해서 2명의 그 대통령 지명에서 3명을 할 거고 지금 대법관도 1명이 계속 청문회 이후에 대기 중이기 때문에 할 거다라는 것은 예상이 돼 왔던 겁니다. 그리고 헌재 정상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번에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6명 가지고도 안 되고 7명 가지고도 안 되고 8명 가지고 어떻게 겨우 꾸려본 건데 하여튼 9명의 정상체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용이에요. 이 이완규 이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도발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합니다. 도발이다. 네,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맞지 않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그 사이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광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민주당의 여러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명을 했더니 이제는 또 뭐 아니다 그러니까 임명한 것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고 황교안 권한대행 때 이미 2017년도에 했거든요. 그때도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또 선례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용입니다. 이 이완규 법제처장의 임명은 사실 엄청난 도발이고요. 이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당히 정치적, 법률적 뭐 여러 가지 그 원고 심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틀림없이 정치적 배려가 있는 건데 정권 교체 이유를 대비한 이 심사숙고 끝에 한 건데 이 아마 틀림없이 헌법상의 소추 문제를 놓고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가 대권 후보가 됐다가 이제 만약에 대권을 잡게 되면 분명히 나오게 될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헌법상 소추에 관한 해석이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를 보수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지금 배려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또 야권 쪽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건 한번 세게 문제 제기를 해서 다퉈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또 바빠질 우려도 있겠네요. 이 헌법재판관 후임 중에 한 명이 이완규 법제처장인데요. 이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이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이라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당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그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누구누구 네 분? 네 사람입니다. 예, 네 사람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저 민정수석 그렇게 넷이서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자, 증거인멸한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게 증거인멸. 범죄 저질렀잖아요. 그날 거기서 논의단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였었고 윤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측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안가회동 당사자라는 점을 계속해서 문제를 좀 삼고 있거든요. 네, 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방금 들으신 대로 회동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을 했고 딱히 그러니까 법률적인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공수처하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이제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긴 한데요. 사실상 무혐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신경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이념 편향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카드였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도발이라기보다는 선공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딱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저는 임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법률적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권한대행 뒤에 서 있는 정치적인 세력이 이렇게 도발을 하면 안 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다 알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정치권 내지는 관계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의 조사 대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날 그 안가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친위 쿠데타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수사에 대응하고 헌법재판소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게 너무나 자명해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자리라는 걸 이게 모두 다 지금 알게 되는 이 마당에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턱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은 이건 도발이고요. 권한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아닌 진짜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된 당일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했던 인물들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이제 4인이 이제 회동을 했고, 근데 왜 한덕수 대행이 그럼 이 시점에 왜 지명을 했느냐? 그거는 지금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뭐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제 재판을 조만간 해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지명을 했다. 그게 이유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신경민 의원께서 이 정권 교체 이후에 대비해서 지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이번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저희가 4대4 내지는 뭐 5대3 이렇게 해서 보수 재판관들이 탄핵 기각할 것이다 내지는 기각 또는 각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만장일치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이념 편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재판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분이라면 저는 충분히 보수 쪽에서도 이렇게 지명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우리나라의 탄핵 제도가 너무 국정 안정을 해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만 사실은 지금은 정부가 연속 승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처럼 제도화돼 있거나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상으로 봐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재판에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뭐 법률에 해박하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법률에 해박한 분이 법제처장이 돼가지고요. 진영 논리에 입각한 법제처 해석을 좀 많이 내놓은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분은 사실 헌법재판관으로서 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지금 내란 방조 혐의의 피의자 신분. 그리고 지금 이런 이완규 법제처장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원이나 검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에 검찰 지분이 물론 있어 왔고 검찰 지분 몫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궁색한 변명이고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인사입니다. 이건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나머지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함상훈 후보자인데요. 2020년 드루킹 사건 때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게 1심이랑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던 판사거든요. 이분의 이력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함상훈 형사부장은요. 형사 사건의 전문가이고 그리고 중립 성향, 즉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인데요. 당시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2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이라는 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한 대규모 댓글 작업, 이게 사실 최초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대 범죄로 이제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인데요. 저는 함상훈 전 지금 부장판사죠.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딱히 민주당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뭐 특별히 덧붙일 얘기는 없고요. 이분이 김경수 전 지사도 실형을 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실형을 내렸고요. 맡은 사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본 분으로 평가하고요.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 한 부장 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원식 의장도 이제 인사청문회 요청을 안 받겠다고 해서 진짜 실제로 임명이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실제로 임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래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지만 청문회 없이 이게 이제 그 법정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 기간을 동안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인사청문 그 요청서를 보내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이제 이 부분에는 권한대행이겠죠. 권한대행이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을 지정해 가지고 인사청문 결과를 결과를 요청을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이제 뭐 임명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국회에다가 요청서를 보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하는 건데요. 만약에 국회에서 그걸 안 하죠? 그러면 10일간의 추가 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것도 수용을 하지 않으면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그런 선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 의장이 인사청문회 요청을 안 받겠다고 얘기한 것은 정치적 선언적 의미는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조기 대선 이야기 해볼 텐데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잠룡들의 출마 러시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먼저 제1당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내일 대표 사퇴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대권 도전을 선언할 전망인데 일단 뭐 이건 기정사실이죠. 출마하는 거는. 이건 뭐 그냥 흘러가는 길에 뭐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뭐 저기 고개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평탄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선언문이라든지 출마 선언할 장소 이런 것도 아직 밝혀지지가 않아서 장소로 하지 않고 유튜브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뭐 다들 뭐 여기저기 하잖아요. 안철수 의원처럼 뭐 광화문, 국회 아니면 자기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독립문 앞 뭐 이런 건데 어떤 분은 땅끝 마을 가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이제 아마 그런 통상적인 그 상례에서 벗어나는 선언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고 있을 거니까요. 곧 이건 발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전망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제 내일 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명계 출마 선언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까요? 네, 비명계는 한 3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른바 관세 출마.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관세 외교에 매진하겠다. 즉 경제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출마를 사실상 확정 짓고 사무실까지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 사람 외에는 아직은 뚜렷하게 출마 선언하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 세 명도 약간 결이 다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좀 맞서는 이를테면 이제 네거티브의 어떤 출마 이런 이제 개념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컨셉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좀 보완 설명을 하면 김부겸 전 총리는 뭐 지금까지도 두 가지 설이 같이 공존해요. 원래 이분이 항상 그래요. 갈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는데 마지막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곧 나오겠죠. 그래서 이 김부겸 총리는 원래 하던 대로 지금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김두관 전 장관은 뭐 자기 하던 대로 그냥 확 질러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해버린 거죠. 빨리 해버리는 거고. 김동연 지사는 일단은 뭐 사무실은 굉장히 일찍부터 여의도에 열었는데 지금 장고 끝에 결국은 현재 트럼프 사태에 맞서서 관세 외교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인천공항을 떠난다. 미국으로 미시간으로 직접 들어간다. 뭐 이제 이런 컨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김경수 전 지사인데 김경수 전 지사는 아마 착한 들러리를 하기로
결심을 이미 했고 아마 공인된 들러리 노릇을 할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인증된 공인된 들러리를 하는 건데 지금 특징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요 현역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동연 전 지사 경우에도 비밀 결사 요원은 있어요. 현역 중에. 비밀 결사 요원. 네, 비밀 결사 요원이 있는데 그분이 절대로 내 이름자는 안 나오도록 내 얼굴도 물론이고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나오는 게? 그렇죠. 아무도 현역들 중에는 내가 이 사람을 돕겠어. 이게 다 지금 김씨인데 우연히 이 김씨 후보를 돕겠소라고 하는 사람은 현역 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극체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오비들은 몇 붙어 있죠. 김경수 전 지사 경우에는 박광원 의원이 들어있고 그런데 여기도 이제 현역 중에 한 분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뭐 이분도 별로 그렇게 드러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공인된 인증된 착한 들러리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일강 너무 강력한 일강인데 강이 아니고 그냥 후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일강이고 뭐 일강이고 나머지 약강이 있고 뭐 중간강이 제가 질문들을 있고 그런 답변을 건 미리 아니고요. 지금 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 비명계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것인가 경선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는 비명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랑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김동연 지사는 당초에는 비명계로 상당히 이렇게 그 투쟁성 있게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전망을 했는데요. 아마도 내년에 지방선거 때 이게 경기지사 재출마 문제가 조금 잠복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후보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각을 세우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내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상당히 오랫동안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단식 투쟁 전에는 그 개헌 문제를 갖고 상당히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게 이제 비명계가 아니고 반은 천명이 됐다. 그런 면에서 출마를 하더라도 각을 세우기보다는 뭔가 그 이재명 대표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쪽에서 역할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경수 지사가 각을 세운 적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각을 세운 적도 없다고요? 네, 전혀 각을 공인된 들러리라니까요. 각을 세운 적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뭐 일극체제.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상수인 분위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데 이어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사의를 표하고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당원과 국민께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뿐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저를 아는 분들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국태 민안을 위해서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자, 먼저 안철수 의원이 가장 먼저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선언을 했고 국민 통합 그리고 시대 교체 이걸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하면은 2012년인가요? 그때가 이제 첫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군요. 그렇습니다. 2012년이 상대적으로 제일 좋았던 때죠.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막판에 이제 철수를 했는데요. 이름이 또 철수라서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는 중도입니다. 중도. 이것을 국민통합과 시대교체로 이렇게 구체화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의원이 극중 중도, 그러니까 극한의 중도를 표방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 논란에 휩싸이면서 막판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꺾였는데요.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또 뭐 대통령 될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뭐 공석 내지는 사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4강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오세훈 시장 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이게 이제 대체로 이분들이 4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4강을 아직은 좀 공략하기는 뛰어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 이제 국민의힘은 경선룰이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컷오프를 한 번 할 건지 2번 할 건지 이걸 논의하고 있거든요. 지난 2010년 몇 명이 나올지가 또 관심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숫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는 일주일 동안에 컷오프를 2번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후보들 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만약에 컷오프를 2번 하게 되면 1차 컷오프 정도는 통과 가능성이 있는데 2차 컷오프, 즉 본 경선의 진출자, 즉 4명 정도로 이렇게 추리는데요. 여기에 통과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 때문인지는 몰라도 손가락에 뭐가 써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좀 해프닝이 있었죠. 손가락 있는 거 하여튼 윤석열 그 당시 후보 때문에 약간의 약간의 공포증이 있었고 저는 그때 좀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뭐 깜짝 놀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글씨가 써 있었죠? 이번에는 뭐 사람 이름이 써 있어가지고 이효진 원광대 왕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광대에서 대자가 한자여서 또 그래서 이번에도 주술 아니야? 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었죠. 그랬죠. 근데 그건 뭐 아닌 것 같고요. 이효진 대변인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국힘당원 보니까 뭐 늦게 시작을 하면서 사람 수 인해 전술로 후보 인해 전술로 일단 프로모션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다 나오는 이런 내지는 뭐 거의 다 안 나오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 숫자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빨리 정리하는 수순을 내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실기했습니다. 아마 5대3으로 기각될 거라는 그 헛된 소문에 굉장히 많이 경도가 돼서 취했던 것 같은데 취하다가 보니까 이걸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4월 4일 헌재 결정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게 지금 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좀 비틀비틀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네, 김문수 장관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오늘 이제 장관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예고를 했고 또 홍준표 시장도 이제 14일에 출마 선언 예고했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또 이 출마 예고한 김문수 장관 향해서 견제구 던지기도 했죠. 그 김문수 장관 보고 또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는 탈레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김문수 장관하고 홍준표 시장은요, 이를테면 이제 탄핵 반대라는 어떤 그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 반대 쪽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김문수 장관이 현직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최근에 조금 지지율이 주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게 보수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게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를테면 선공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이 상대방 공격을 아주 잘합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공세를 지속하다가 이제 김문수 장관이 그러니까 1위 주자로 계속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이를테면 타깃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또 마침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문수 장관을 무너뜨리면 아마도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제 오는 10일에 대선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워낙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 잠룡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누가 당내 경선에서 통과할 것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선, 대선에서의 경쟁력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여의도 쪽의 주변 사람들한테 듣기는 물론
저희 당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유력 후보는 있는 것 같아요. 유력 후보는 분명히 한 서너 사람으로 좁혀지는 것 같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컷오프에서 탈락하겠죠. 근데 그 유력 후보의 출신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있고 뭐 장관을 했던 분도 있고 뭐 유력한 원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력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서너 명으로 지금 압축이 되는 것도 분명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선 경쟁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의 본선 경쟁력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앞서지 못해요. 다만 무당층만 놓고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지금 국힘당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당내 경선에서는 유력한데 본선에서는 별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중요한 건 본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본선인데 본선에서 말하자면 유력한 분은 당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것 가지고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 유력한 분들 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바깥에서 업둥이를 데려오자.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데려왔던 것처럼 이 논의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결말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그 내란 세력, 친위 쿠데타 세력을 빨리 정리하지 못한 업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들이 그 비대위 지도부들이 별로 그렇게 현명하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업보도 지금 안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본선 경쟁력을 한번 그 나타내는 여론조사가 네네. 오늘 있었죠. 네,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 양자 대결 결과인데요.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표를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모두 50%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뭐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죠. 네. 예. 이렇게 이 부분 이제 가상 대결에서 양자 대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빼고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50% 넘는 지지율 기록. 하나 더 있나요, 혹시? 기록하고 하나 있습니다. 더 주시죠, 일단. 예. 요거는 이제 무당층만 네.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장관한테만 이기는 걸로 나오고요. 나머지 후보들한테는 모두 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게 무당층만 놓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상 대결에서는 다 이깁니다. 네. 근데 무당층만 보면 이렇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표를 다시 조금만 보여주실래요? 제가 네.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 대결 다시 보겠습니다. 네, 양자 대결 보시면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6일하고 7일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직후에 이루어진 조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탄핵 찬반 여론이 대선 가상 대결에 그대로 투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거품이 끼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 대결 결과는 이번 주나 다음 주를 거치면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무당층이 들어간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이게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다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왔어요. 그럼 아무래도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정당으로 바로 못 가고 이게 이제 그 무당층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친 여친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바로 다른 사람 못 만나고 잠깐 실연의 시간을 보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무당층에 있다가 국민의힘이 다시 잘하면 돌아오는 거고 예. 또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이 더 잘한다. 그럼 이제 그걸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당층에 대한 이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2, 3주 정도 되면 지난 1월 중순에 나타났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예. 이런 상황으로 다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가운데 회색 없다. 마음 둘 곳이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넓게 나타나네요. 그렇죠. 뭐 알 수 없다의 RC가 지금
지지도 1위라고 하는 게 이제 저런 건데 이제 문제는 4월, 5월을 지나면서 이제 민주당의 후보는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국힘당의 후보는 다들 지금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보도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있고 이번 대선이 길지 않은 대선이기 때문에 아주 압축적으로 일어나는 진행되는 대선이라서 그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느냐를 짜내는 게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의 큰 고민이에요. 그건 분명히 고민으로 존재하는데요. 컨벤션 효과에서 만약에 좋은 후보가 국힘당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실망스러운 후보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몇 번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큰 추세는 그대로 적중할 겁니다. 네. 컨벤션 효과를 누를 어떤 새로운 카드가 또 있을지 아니면 컨벤션 효과가 잘 또 드러날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네, 5월 초가. 적당히 좀 고민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개헌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구체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필요하죠.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개헌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어요.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했고 헌법 가치 훼손 행위를 했습니다. 당연히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최우선 대상자라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그 취재자분들한테 듣고 싶은 게 제 얘기를 들을 가치가 우리는 절연보다 더 무서운 게 분열입니다. 탈당해라, 뭐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조의원 그런 얘기하지 마라. 다 대통령 생각이 있으시다. 시간을 드리는 게 기본적인 그분에 대한 예의다. 그분한테 시간을 드려라. 시간을 들면 다 알아서 한다. 공수처가 비상계엄 수사를 어느 정도 끝마치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어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등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어느 정도 매듭짓는 대로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과 관련한 수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으로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상병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 거의 전원이 계엄 사건에 투입돼 있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상병이 숨진 경위를 숨기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재작년 고발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계엄이 터진 이후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제 불소추 특권도 없고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수사를 회피할 방도도 없다. 지금 즉시 수사외압 직권남용 범죄의 핵심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또 다른 사건들도 수사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오늘 저녁 9시부터 9시 반까지 한덕수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소식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그 후속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좋은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한미 두 나라가 훌륭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서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무역 흑자와 관세, 조선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자신의 집권 1기 때 방위비 증액 합의를 바이든 전 대통령이 파기했다는 주장도 SNS에 실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취업 의혹 등의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심 총장 딸의 특혜 취업 의혹과 서민금융 대출 논란 등이 청년층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단장인 한정혜 의원은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며 심 총장 자녀를 채용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관계자를 발본 세관해야 하고 심 총장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서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드 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작전 정보가 정전 실장 등을 통해 반대 단체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길이 트럭과 사람들로 꽉 막혔습니다. 공사자재가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시위대와 해산하려는 경찰이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양측의 합의로 대치가 끝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서주석 당시 국방부 차관은 장관 보고 없이 이 작전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이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을 통해 대외비인 사드 기지 조성 관련 정보까지 반대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을 때를 포함해 모두 8차례 지시한 걸로 특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이끌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2020년 5월 2급 군사비밀인 미사일 장비 교체 정보를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반대 단체를 외부 세력이 주도하고 있어 대화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미리 정보를 입수한 반대 단체가 전문 시위대를 동원해 군사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작전에 차질이 생기고 공권력도 낭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 서주석 전 1차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중국의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외교상 필요한 설명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대장동 사업을 위해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 준공 성과급 40억 원과 연봉 8천만 원을 약속하고 이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해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건 대장동 주민 의견을 수용한 시의원들의 소신 등이 배경으로 최 전 의장 때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최 전 시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대장동 주민 시위를 주도하는 배후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김만배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무죄 판결에 거듭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1심과 뒤집힌 무죄 판단을 받아든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북한군 10여 명이 오늘 오후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되돌아갔습니다. 남북 차단 작업을 중서부 전선에서 동부 전선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 동향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10여 명이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은 시간은 오후 5시쯤. 이들의 동향을 살피던 우리 군은 군사 분계선을 넘는 북한군을 향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군은 곧이어 북상했는데 지난해 6월에도 중부전선에서 불모지 조성과 지뢰 배설 등 남북 차단 작업을 하다 군사 분계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에 침범한 곳은 그동안 관련 작업이 이뤄졌던 곳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호복을 입은 군인과 무장 병력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전해 동부전선에서도 조만간 차단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혼란기가 계속되는 남측의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북 차단 작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정찰 혹은 남한의 정치적 혼란기를 틈탄 떠보기 작업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말 동계 훈련으로 일시 중단했던 철책 보강과 지뢰 배설 등을 재개한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부산에서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가 푸드트럭과 행인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접촉사고가 나면서 차량이 말을 듣지 않고 질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를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행인이 놀라 뒤돌아볼 정도로 빠르게 달려 향한 곳은 인도. 진입 차단봉과 아파트 울타리를 부수며 더 전진해 길가에 서 있던 푸드트럭과 행인 2명을 덮치고 멈췄습니다.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인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위에 저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인도에 있던 분들이 다치시고. 뒤집힌 차량과 부서진 시설물 잔해가 그대로 보여주는 사고 충격. 갑자기 뭐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소리에 꽝 하더만 그때 이제 버스 큰 화물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차가 이제 뒤집히는 장면을 봤습니다. 70대 행인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0대 행인도 심하게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푸드트럭 업주는 경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용차는 사고 지점에서 300m 앞서 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사고 이후 차량 통제가 힘들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복학한 의대생들이 수업에도 하나둘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병원에서 실습 수업을 하는 본과 3, 4학년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도 참여한 만큼 정부가 빨리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본과 학생들에 이어서 전북대와 부산대를 비롯한 지방 의대에서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실습 수업을 받는 본과 3, 4학년이 주축입니다. 특히 본과 4학년은 의사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 52주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하는 탓에 복귀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 연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출석 일수 미달 유급을 통지하면서 수업 참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학년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과 선배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익명 처리 작업 등이 완료되면 수업 참여율은 더 높아질 거란 기대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온오프라인 대면 수업이 시작된다며 고출석률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빨리 확정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 여건을 실사해 늘어난 인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증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 인원을 줄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 동안 진행한 첫 통화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행과 관세, 조선, 그리고 방위비를 중심으로 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먼저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세와 조선 분야,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진행하는 LNG 분야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행정부 시절 우리나라와 합의한 분담금 협상안을 이후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이 파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해당 분야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합의했는지는 이번 SNS 언급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 인사가 비행기를 통해 방미길에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협상 차원에서 워싱턴 DC로 출발했는데 해당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서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 25%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이 한덕수 대행과 진행한 통화가 트럼프 2기 이후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행한 통화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분에 시작해 31분에 종료됐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이 통화는 모두 28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통화 당시 한덕수 대행 모습입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취임한 이후 70여일 만에 진행된 첫 통화인데요. 한덕수 대행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낮 1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미국의 25%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것과 관련해 관련 우려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교역 대장국들과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세 유예는 검토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지만 이번 통화에서 다소 진전된 내용이 포함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아침 3박 4일간의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정상 간의 큰 틀을 합의한 뒤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이른바 톱다운 협상 방식을 자주 해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한덕수 대행이 이번에 진행한 통화 내용이 정 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진행할
향후 협상의 주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50분쯤 공개됐는데 한덕수 대행이 진행한 CNN 인터뷰에서 미 상호 관세에 대해서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6월 3일) 화요일 차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거대 양당의 이슈 선점 경쟁과 선거 구도를 둘러싼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 파괴 세력이 무슨 염치로 다시 집권을 노리냐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개헌에 미온적인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을 공격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집단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파면 결정에도 관저에 머무는 윤 전 대통령에겐 당장 방을 빼고 수사받으라고, 이런 당원을 징계조차 하지 않는 정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짓밟아 놓고 개헌이니 호헌이니 운운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죠. 지금 국민의힘이 개헌, 호헌 따질 헌법을 파괴했는데 호헌을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빼고 나머지 대권 주자가 대부분 찬성하는 대선과 개헌 동시 추진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3년 전 대선과 국회 연설에선 앞장서 개헌을 제안했던 이 대표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려는 사리사욕 때문에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돌아서면 조변석계식으로 바뀌는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에 국민들은 어지럽습니다. 3년 전 국민과의 개헌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이 대표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부각하며 이재명은 안 된다는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품격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정신 건강을 위해서. 대선일인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려면 오는 15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실무 준비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 이슈로 탄핵 정국 출구를 찾는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과 무슨 개헌 논의를 하느냐는 민주당 사이 접점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규모 출마 러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 경선 참여자를 추리고 최종 후보를 뽑는 경선 룰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까지 나오면서 막판까지 보수 진영의 경선 지형을 예단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흘러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대선 시간표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경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출마자만 15명을 웃도는 만큼 경선 참여자를 줄이는 컷오프 방식에 당장 시선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경선 과정을 살펴보면 1, 2차 컷오프를 거쳐 본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각각 6명과 8명씩 압축하고 후보 4명으로 본경선을 치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을 밟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무엇보다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정하는 경선 룰이 뇌관이 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탄핵 찬성파는 비교적 당심과 거리가 먼 반면 탄핵 반대파는 중도층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적잖아 룰에 따른 주자 간 유불리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선 예비 경선 과정에서 당심 반영 비율이 높았고 지난 대선에선 민심, 즉 일반 시민 여론조사 반영률이 더 컸습니다. 당원 당규에 못 박힌 본경선 50대 50 반영 비율은 시간상 쉽게 고치지 못할 거란 관측에도 예비 경선 룰의 재량권을 가진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눈길이 가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원 당규가 기준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환경에 따라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잘 이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주자 간 첨예한 눈치 싸움 속 당 안팎에선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차출론도 다시 고개를 드는 기류입니다. 당 소속 의원들과 TK 등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선 한 대행이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건데 지도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후보로 치열한 당내 경선 그리고 흥행 효과로 대선에서의 반전을 기대하는 국민의힘이지만 이는 곧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확실한 대항마가 없다는 증거란 부정적 해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서울 모처에서 1시간 동안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단식 농성 때 여러 차례 찾아와줘 감사했고 큰 격려가 됐다면서 이번 경선은 민주당 중심의 민주세력 정권 교체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내란 종식에 온몸으로 앞장서준 김 전 지사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을 넘어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로 새로운 나라로 가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임명하지 않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곧 임기를 마치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도 지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있었던 안가 회동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있었던 4인 회동의 목적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동에는 이 처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이후 이 처장 등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계엄 사후 모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를 찾은 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대해서라며 저녁 식사 자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동에 윤 전 대통령은 없었고 당시에는 모임 장소가 대통령 안전가옥인 줄도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면서 직무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나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절차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혜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명 몫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고유의 지명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현상유지적 권한만 가진다는 게 그동안 학계 정설로 통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하며 대통령이 권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를 근거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해석입니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한대행이 지명해서 임명해버리면은 복귀하는 대통령이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그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 버리는 거죠. 한 권한대행이 직무 권한을 넘어섰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모호합니다. 이건 권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으로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권한쟁의로 가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 권한 침해됐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제3자가 나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나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목사는 헌재 해체 주장까지 하는데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내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은 한산한 분위기 속에 일부 지지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이라고 적힌 피켓이 눈에 띄는데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일부에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국민 저항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요, 저것들은 한 방에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월에도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같은 언행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유발했다는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 경찰은 전 목사의 과거 발언과 폭동 피해자 신문 조서를 분석하며 둘 사이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란 선동 외에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앞선 언행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치적 의사표명이라며 앞으로 소환 조사 등은 변호인단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에서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우리 정부가 이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외교청서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도 언급됐는데 대일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최근 국제 정세와 외교 활동을 기록하는 외교청서. 매년 4월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올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았습니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도 기술했습니다. 일본 고위 관료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一方、竹島について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な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청사에서는 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의 흐름도 자세히 담았습니다. 한국의 국내 정세가 유동적이지만 한국 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이어왔다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표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상황을 자세히 언급한 것은 한국 전국 상황에 따른 대일 정책의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힌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는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북한을 어렵게 빠져나온 여성 피해자들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당시의 상황을 전달하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여성들은 모입으로 끌려가 나체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몸속에 숨겨둔 돈과 곡식을 찾기 위해 잔인한 몸수색을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굽히거든요. 네.
이것을 100번 해요. 임신한 여성은 강제로 낙태시켰는데 숨이 붙어있는 아이도 즉시 매장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옷을 벗어서 애를 싸서 제발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스위스 제네바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대북단체가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맞춰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탈북민들의 참상을 알리는 컨퍼런스를 연 겁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YTN이 제작한 북한 인권 다큐멘터리 일회용 인간들 요약본이 상영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방송된 일회용 인간들은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북송자를 가혹한 환경에서 노예노동으로 활용하는 북한의 실태를 다룬 작품입니다. 참석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몸무게는 57kg에서 27kg로 겨우 숨만 붙어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폴란드와 호주가 대표로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LG가 키움을 13대 1로 크게 이기고 개막 후 12경기에서 11승을 쓸어 담았습니다. 네, 1회부터 3점을 뽑아내며 앞서간 LG는 2회 오스틴과 문보경, 오지환과 박동원의 연속 적시타가 터지며 9대 0까지 멀리 달아가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두산은 5대 5로 팽팽하게 맞서던 연장 11회 말 투아웃 만루에서 터진 김기현의 끝내기 안타를 앞세워 한화의 6대 5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한 삼성은 SSG를 7대 3으로 따돌리고 9승 5패가 돼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의 마지막 경기는 우승컵과 함께였습니다. 김연경은 매 세트 극적으로 승부를 뒤집고 가장 화려한 라스트 댄스를 췄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온 챔피언 결정 5차전의 5세트. 14대 13에서 투투크의 공격이 상대 수비 맞고 멀리 달아납니다. 유난히 길었던 올 시즌 봄배구의 주인공은 흥국생명이었습니다. 첫 두 경기를 손쉽게 잡았던 흥국생명은 3, 4차전을 내주고 패배 위기까지 갔지만 5차전을 잡고 6년 만에 그리고 통산 5번째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아본다자 감독과 코칭 스텝 그리고 선수는 서로를 안고 눈물이 흘리며 벅찬 감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Lost idea we can win. I play anytime for win, doesn't matter. So I want to win 2 years ago, last year, this year. The feeling is the same. Never give up. And this year is happening. 세계적인 배구 여자 김연경의 라스트 댄스는 더없이 극적이었고 화려했습니다. 5차전에서 34득점을 포함해 챔프전 5경기에서 선수로서 마지막 투혼을 불사는 김연경은 기자단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챔프전 MVP에 뽑혔습니다. 국내 복귀 이후 한 번 더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은퇴하겠다는 꿈도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선수로 은퇴를 하면서 대전 MVP도 맡고 또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좀 플레이오프 3경기에 이어 챔프전을 5차전까지 끌고 온 정관장의 투지도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무릎을 꿇었지만 지치고 다친 몸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 시즌 챔프전을 역사에 남을 명승부로 만들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승격팀 안양의 중앙수비수 토마스가 7라운드를 가장 빛낸 MVP로 뽑혔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6일 강원과의 K리그 7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쐐기골을 터뜨리며 안양의 2대0 승리를 이끈 토마스를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안양의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한 토마스는 무실점 수비와 더불어 후반 추가 시간 중앙선 부근부터 단독 드리블을 한 뒤 득점까지 터뜨리며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내일은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도 내리겠는데요. 극심한 건조함을 달래줄 고마운 단비지만 제주도에 최고 40mm, 다른 지역은 5에서 2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비에 흙먼지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우산 꼭 챙겨주시고 시설물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7도, 부산 10도로 예년과 비슷하지만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22도, 대구 22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아침부터 점차 그치겠고 이후 주말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